아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는 며느리에게 음식 준비 좀 도와달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는 손님이잖아요. 손님이 음식 준비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생각해서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땅 팔아서 빚 좀 갚아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거 아니에요? 손님이랄 땐 언제고, 이젠 제 땅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잘나신 손님 며느리, 제대로 정신머리 교육해주기로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명절 아침이에요. 아직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새벽 5시, 순자는 벌써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에 물이 마를 새가 없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평소보다 2배는 더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왜냐고요? 오늘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오거든요. 1년에 딱 몇 번, 명절 때나 볼 수 있는 아들입니다. 평소엔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려워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하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엄마 마음이란 게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순자는 준비를 하다 말고 거울 앞에 서봤어요. 흰머리가 부쩍 늘었네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괜히 단정하게 매만져 봅니다. 아들이 보기에 너무 늙어 보이면 어쩌나 걱정이 되거든요. 앞치마에 주름도 펴보고 옷깃도 여미어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씁쓸하게 웃어요. 이렇게 꾸며봐야 시골 할머니일 뿐인데 말이죠.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아침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죠. 순자는 이 집에서, 이 땅에서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혼자였지만요.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이렇게 마음이 들떴어요. 아들이 온다는 생각에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해요. 아들이다. 드디어 왔구나. 부엌 일을 하다 말고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앞치마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한 손으론 앞치마 끈을 풀면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마당 입구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순자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밤새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차 문이 열리고 아들 민준이 내립니다. 훤칠한 키에 말끔한 옷차림. 순자의 눈에는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여요. 어머니, 아들이 밝게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는 한 걸음에 달려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아들의 손이 느껴지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아들, 너무 오랜만이네. 얼굴 좀 보자.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살은 좀 빠진 것 같고 피곤해 보이네요.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그런데 조수석에서 며느리 지우가 내렸어요. 선글라스를 낀 채로요.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표정이 그다지 밝아 보이진 않았어요.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인사는 정말 건성이었어요. 고개만 살짝 까딱였을 뿐이죠. 목소리도 작고 무성의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글라스는 벗을 생각도 안 해요. 순자는 순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무슨 인사란 말인가요?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뭐라 할 수도 없죠. 순자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어서 와라. 오는 길 많이 힘들었지? 고속도로 막혔지? 순자의 다정한 물음에
아들만 대답을 합니다.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하품만 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하더니 다시 핸드폰만 봅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원래 성격이 저런가. 머릿속으로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애써 봅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기분 좋은 날이에요. 아들이 왔잖아요. 순자는 며느리의 무례함을 애써 눈 감기로 합니다. 긴 시간 차 타고 오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서울에서 시골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는데 말이죠. 순자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가슴이 뿌듯해요. 텅 빈 집이 아들 내외가 오니까 왠지 모르게 환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 명절을 보내는 거잖아요. 순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운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그래, 어서 가서 쉬어. 방 다 정리해뒀어. 민주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나더니 곧 조용해졌죠. 아마 침대에 쓰러져 자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저쪽으로 툭툭 차듯이 벗어던졌죠. 신발이 여기저기 널브러졌어요. 가지런히 정돈된 현관이 순식간에 어질러졌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힐끗 봤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려 했거든요.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거실 한가운데 던지듯 내려놨어요. 턱소리가 크게 났죠. 그리고는 소파로 걸어갔어요. 아니, 걸어간다기보다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갔다고 해야 할까요? 슬리퍼 끄는 소리가 찰싹찰싹 거슬렸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쭉 뻗더니 그것도 모자라 다리를 꼬고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딸깍 TV가 켜졌어요. 볼륨이 꽤 컸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순자는 부엌에서 멈칫했어요. 저 소리면 우리 아들 못 자겠는데? 순자는 살짝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갔어요. 지우야, 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 민준이 자는데 괜찮겠니? 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며느리를 배려하는 톤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쓱쓱 넘기면서 입 끝에는 미소까지 띄고 있었죠. 괜찮아요. 오빠는 피곤하면 뭘 해도 자요. 원래 잠기 어두워요. 볼륨을 줄일 생각은 전혀 없는 모양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순자가 말을 거니 볼륨을 더 키워버렸죠. 며느리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더 편한 자세를 찾았습니다. 완전히 자기 집처럼요. 아니, 어쩌면 자기 집보다 더 편하게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이상했어요. 결혼하고 명절에 처음 오는 시어머니 집인데 저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게요. 순자는 젊었을 때 시댁 가면 숨도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앉을 때도 꼿꼿이 앉았고 눈치만 보느라 뭐 하나 만지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요. 그런데 우리 잘난 며느님은 달랐어요. 다리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쿠션은 등 뒤에 받쳐두고 핸드폰을 보면서 킥킥거리고 있었죠. 순자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순자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벌써 몇 시간째 쉬지 않고 서 있는 탓에 허리가 뻐근했죠. 도마 위에는 썰어야 할 파가 산처럼 쌓여 있고 프라이팬에서는 전을 부치는 기름 소리가 지글지글 요란했어요. 순자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호박전을 뒤집으면서 거실 쪽을 슬쩍 쳐다봤어요.
소파에 누워있는 며느리 지우의 모습이 보였죠.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다리는 소파 팔걸이에 올려놓고 완전히 자기 집인 양편하게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순자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서운함? 아니면 섭섭함? 정확히 뭐라고 말하긴 어려웠지만 분명한 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였죠.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피곤하겠지. 서울서 새벽부터 왔으니까. 좀 쉬어야지 뭐. 평소에도 일하느라 힘들었을 거고.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다시 전을 붙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며느리였을 때는 어땠는지. 시어머니 댁에 가면 차에서 내리자마자 앞치마부터 둘렀던 것 같은데. 물론 세대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순자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또 1시간이 흘렀어요. 순자의 앞치마는 이미 기름 얼룩과 물기로 얼룩덜룩했고 손가락 끝은 팔을 다듬느라 파 냄새가 벤 채 쭈글쭈글해져 있었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점심도 제 시간에 못 차릴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용기를 냈어요. 며느리한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 순자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치가 보였거든요. 자기 집인데도 말이에요. 이상하죠? 자기 집에서 며느리한테 부탁하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울 줄이야. 거실에 들어서자 TV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화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지우는 이따금씩 킥킥대며 웃고 있었어요. 순자는 목을 가다듬으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같이 음식 좀 준비할까? 손이 많이 모자라서 그래. 파 좀 다듬어 줄 수 있을까? 순자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명령조가 아니라 정말 부탁하는 말투였죠. 그런데 지우는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며 무심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저는 손님이잖아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손님? 며느리가 시댁에서 손님이라고? 지우는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손님이 음식 준비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지우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마치 순자가 이상한 걸 부탁한 것처럼 말이죠.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리를 쭉 뻗고 완전히 눕더니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저 배고파요. 얼른 밥 차려주세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입이 딱 벌어졌죠.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죠. 지우는 다시 핸드폰에 집중했어요. 화면을 보며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마치 순자는 거기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릴 뻔했죠. 부엌으로 돌아가는 복도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부엌으로 돌아온 순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죠. 화? 서러움? 아니면 배신감?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 며느리가 손님이라고? 순자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죠. 자기가 며느리였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가슴이 두근거렸었죠.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말이에요. 부엌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앞치마부터 찾았어요. 그리고는 뭐 도와드릴 게 없냐고 여쭤봤죠. 설령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해도 옆에서 팔아도 다듬고 설거지라도 거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 거실에 누워있는 며느리는 자기를 손님이라고 했어요. 손님이라는 그 단어가 순자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순자의 눈가가 시큰거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팔을 썰기 시작했지만 칼을 쥔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눈앞이 자꾸 흐려졌고 손끝은 떨렸죠. 팔을 써는 게 아니라 그냥 으깨는 것처럼 됐어요. 순자는 칼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싱크대를 짚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냄비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순자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예쁜 며느리 맞이해서 같이 밥 먹고 명절 때 함께 음식 만들고 그렇게 정답게 지낼 줄 알았는데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요란했어요. 그 사이사이로 지우가 웃는 소리가 들렸죠. 핸드폰 보면서 킥킥대는 소리. 순자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순자는 다시 칼을 들었어요. 화가 났지만 서러웠지만 그래도 음식은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돌아가신 남편을 위한 차례상이었거든요. 남편 앞에 허접한 상을 차릴 수는 없었어요. 팔을 썰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면서도 순자의 머릿속에서는 지우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손님이잖아요. 그 말이 칼질할 때마다, 나무를 묻힐 때마다, 전을 뒤집을 때마다 귓가에 울렸죠. 순자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등으로 대충 닦아내고는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혼자서 묵묵히 음식을 만드는 순자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어요. 넓은 부엌에 혼자 서서 수없이 칼질을 반복하는 모습.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부엌에서는 칼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그 풍경. 순자는 냄비 뚜껑을 열어 국물 맛을 봤어요. 간이 딱 맞았죠. 그런데 왜인지 눈물이 또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맛있게 만들어봤자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손님 대접이나 해주면 되는 건데. 부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어느새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순자는 허리를 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치며 잠깐 숨을 돌리려고 고개를 들며 거실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런데 아까까지 소파에 누워있던 며느리 지우가 보이지 않았죠. 소파에는 쿠션만 삐뚤게 놓여 있고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화장실 갔나? 순자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며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향했어요. 아직도 부쳐야 할 전이 한가득 남아 있었거든요. 전을 뒤집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마당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웅얼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와서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 지우의 목소리였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무심코 부엌 창가로 다가갔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며느리가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한 손은 허리에 얹고 다리를 꼬고 서서 말이에요. 가을 바람을 쐬려고 아침에 창문을 살짝 열어뒀던 건데 그 틈으로 지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야, 진짜 세상 편해. 지우의 목소리에는 신이 난 기색이 역력했어요.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죠. 시어머니가 혼자 다 해. 완전 꿀이지 뭐야. 순자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고 말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떨려왔죠. 설마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건가? 남의 집 차례 지내는데 내가 왜 해? 미쳤어? 남의 집. 그 단어가 순자의 귓전을 때렸어요. 시댁을 남의 집이라고 표현하다니.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난 앉아서 먹기만 할 거야. 가뜩이나 오기 싫어 죽겠는데 일까지 하라고? 지우의 목소리는 거침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듯한 어조였죠. 친구에게 무용담이라도 늘어놓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창틀을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무릎이 꺾일 뻔했죠. 지우는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이따가 밥만 먹고 친정 갈 거야. 친정에서도 당연히 난 안 하지. 근데 우리 엄마 고생시키면 안 되니까 친정 장만은 우리 남편 시키면 돼. 걔는 팔불출이라 내가 시키는 거는 다 해. 지우가 깨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에는 순자가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냉소가 담겨 있었죠. 마치 누군가를 비웃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그런 웃음이었어요. 순자는 창틀을 더 꽉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줬죠. 숨을 참고 있었던 건지, 숨 쉬는 걸 잊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숨이 막혀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우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골 할망구가 뭘 알겠어? 그 순간 순자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자기를 할망구라고 한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면 돼. 지우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어리석은 사람을 대하듯이 말하는 어조였죠. 순자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창밖에서는 지우가 여전히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무슨 얘기를 더 하는 것 같았지만 순자에게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했거든요. 순자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고정돼 있었어요.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유롭게 전화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죠. 담벼락에 기대어 다리를 흔들며 때로는 손짓을 하면서 말이에요. 순자는 천천히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뒷걸음질 치듯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다가 부엌 한가운데에서 멈췄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명치 끝에서부터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토할 것 같았어요. 아니,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아니면 울고 싶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순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고개를 푹 떨어뜨렸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시골 할망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순자는 평생 누구한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설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해도 면전에서, 아니 뒤에서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남에게 자기를 흉보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죠. 순자가 몇 시간째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며느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되는 거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죠. 마당에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순자에게는 비수처럼 날아왔죠.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당장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따져 묻고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순자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추석이었으니까요. 돌아가신 남편을 위한 차례를 지내야 했으니까요. 분위기를 망칠 수 없었어요. 가족이 모인 날에 싸움을 벌일 수는 없었죠. 순자는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참아야지.
참아야 해.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지금 폭발하면 안 돼. 아들도 있고 명절인데.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죠. 순자는 앞치마로 얼굴을 훔쳤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부엌에 아무도 들어와 보지도 않는데 신경도 안 쓸 거니까요. 마당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을 질질 끄는 소리,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는 소리. 순자의 뒷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넓은 부엌에 혼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장만을 계속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아름다운 추석 명절 오후였지만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핸드폰만 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순자는 부엌에서 몸을 굳혔어요.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어머니, 요즘 시대에 누가 제사 지내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지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핸드폰을 보면서 말했어요. 순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완전 구시대 유물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집 요즘 없어요. 순자는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방금 며느리가 한 말을. 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우는 그제야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솔직히 조상덕 못 본 사람들이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사 지낸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잖아요. 순자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평생 제사를 지내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것도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방에서 자고 있던 민준이가 소리를 듣고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죠. 지우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었어요. 돈이랑 시간 낭비죠. 차례상 차리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게 낫지. 아들이 며느리를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죠. 왜 오빠, 내가 하는 말 다 사실이잖아. 오빠도 알잖아. 우리 집은 안 하잖아. 지우는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민준이를 쳐다보며 확인이라도 받으려는 듯 말했죠. 민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 우물쭈물했죠. 그 모습을 본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는 순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결정타를 날렸죠. 저희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순간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안 해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입바른 소리 하는 거보다 낫잖아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죠. 벽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순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떨리고 갈라지고 힘없는 목소리였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낸다고요. 저는 제가 잘 모실게요. 이런 알랑방구 끼는 소리 잘 못해요. 지우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오히려 더 또박또박, 더 천천히 말했죠. 마치 잘 안 들리는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말이에요. 순자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참고 살아온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죠. 당장 나가. 순자가 소리쳤어요. 자기 목소리인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소리였어요. 거실 전체가 울렸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을 짚고 온몸으로 소리쳤어요.
너네 같은 애들한테 제사상 받을 생각 추호도 없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차라리 혼자 죽는 게 낫지. 너 같은 며느리한테 돌봄 받느니. 아니다. 어차피 제사상도 안 차려준다는데 늙었다고 돌봐주기나 하겠니? 이런 얘기 하나만 하지.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순자는 항상 조용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집을 함부로 말해. 순자는 지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네 부모는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냐? 그 말에 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우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죠. 왜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먹이세요? 누구는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요? 지우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죠. 이런 시골 구석, 저도 오기 싫었어요. 진짜 오기 싫었다고요. 지우야, 그만해. 민준이가 황급히 지우를 말렸어요.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죠. 뭘 그만해? 사실이잖아. 나도 명절 때마다 여기 올 생각하니 스트레스였는데 잘 됐네. 지우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소파 옆에 던져놨던 명품 가방을 확 낚아챘죠. 나간다. 이런 데서 1초도 더 못 있겠어. 여보,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팔을 뿌리쳤죠. 진정은 무슨,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잖아. 지우가 민준이를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냐잖아.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민준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그건 좀 지우한테 사과해 주세요.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자기가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와이프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민준이가 변명처럼 말했어요. 피곤? 오자마자 소파에 디비져 누워서 핸드폰만 하더니 뭐가 피곤하니? 운전도 네가 다 했고 내가 일을 시키기를 했니? 뭘 했니? 지가 뭔데 시엄마 죽으면 제사 안 지낸다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 순자는 아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소파 옆에 놓여있던 핸드폰 충전기를 뽑아서 가방에 쑤셔 넣었죠. 여보, 빨리 차 키 가져와. 나 1초도 더 못 있어. 지우야,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지우는 민준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얘기는 무슨 얘기? 당신 내 편 안 들 거면 나 혼자 택시 불러서 갈 거야.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 같이 가. 민준이가 황급히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쳐다봤죠. 어머니, 대체 며느리한테 왜 그러세요? 피곤한 애를 붙잡고. 민준이의 목소리에도 화가 섞여 있었어요.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 일 시킨 것도 없는데 제사를 안 지낸.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안 해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민준이가 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이러시면 우리 진짜 안 내려와요.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순자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죠.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맞나?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지우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려 했죠. 나가라. 당장 나가.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순자가 소리쳤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죠. 2번 다시 이 집 문지방도 넘보지 마. 지우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안 와도 되니까 좋네요. 진작 이럴 걸 그랬어.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멀어졌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바닥에 앉았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거실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아까까지 고함 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갑자기 적막했죠. 텅 빈 느낌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식탁을 바라보니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전, 나물, 탕, 과일, 송편.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죠. 순자는 식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렀죠.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순자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서 소리내어 울었죠. 창밖으로는 추석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둥그렇고 밝은 달 아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하지만 순자는 혼자였어요. 텅 빈 집에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어요.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갔고 이제 봄이 왔어요. 순자의 밭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파릇파릇한 초록빛이 흙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밭고랑에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등을 비추고 있었죠. 땀이 살짝 맺힐 정도로 포근한 날씨였어요. 사실 그 일이 있고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그날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아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쾅 닫히던 현관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초라한 밥상 속 혼자 먹는 밥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며칠 동안 준비한 명절 음식들은 결국 이웃들에게 나눠줬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다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이에요. 어떻게 며느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아들이 어미보다 며느리 편을 들 수 있지? 나는 뭘 잘못한 거지? 밤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들기 전까지도 눈물이 났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2달쯤 지나니까 화보다는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내가 아들을 그렇게 키웠나? 명절에 어미한테 저렇게 대하는 아이로 키웠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3달째 되던 겨울, 순자는 이웃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도 며느리 문제로 고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우리 때랑 달라.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말이야, 시어머니 죽으면 제사 안 지낸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게 말이 돼? 아이고, 우리 며느리도 그런 소리 했어. 자기가 먼저 죽어도 제사상 차리지 말라던디. 근데 뭐 어쩌겠어. 시대가 그런걸. 할머니는 체념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순자는 밭일에 몰두했어요. 일을 하면 생각이 덜 났거든요. 해 뜨면 밭으로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죠.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걸. 눈치 볼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라디오를 들으며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순자는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희미해지는 걸 느꼈어요. 화도 서운함도 점점 옅어졌죠.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좀 편해졌어요. 아들에 대한 감정은 더 복잡했어요. 내 새끼라 화도 나고 밉지만 여전히 보고 싶었거든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나름 평온한 나날들이었죠.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아니,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는데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죠. 순자는 흙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6개월 만에 처음 오는 전화였거든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가락이 떨렸죠. 그러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순자는 목소리를 일부러 차갑게 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지쳐있고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목소리였죠. 왜 무슨 일이니? 순자는 짧게 물었어요. 길게 말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일인데? 와이프가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빚에 쪼들려서 살던 집까지 날렸어요. 순자는 입을 다물고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보증까지 섰다가 빚만 떠안게 됐어요.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눈물이 섞여 있었죠. 순자는 밭고랑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얼만데 그래? 순자가 물었어요. 다 정리하고도 2억이요. 2억이 넘어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 고시원에 있어요. 둘이서 고시원 방 하나에. 어머니, 너무 좁아요. 돌아설 공간도 없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이 고시원에서 산다니. 그것도 며느리랑 둘이서 좁은 방 하나에. 어머니 집에서 잠시만. 정말 잠깐만 있으면 안 될까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갈 곳이 없다니. 내 아들이 길바닥에 나앉았다니. 걔는, 지우는 뭐라고 하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와이프도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대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일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순자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어머니, 제발이요. 정말 잠깐만이에요. 일자리 구하고 방 구할 때까지만요. 민준이가 애원했어요. 평생 어미한테 이렇게 애원해 본 적 없는 아들이었죠. 생각 좀 해보마. 순자가 간신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나중에 다시 전화해라. 끊는다. 순자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당장 오라고 말할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순자는 한참을 밭고랑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순자의 뺨을 스쳤죠. 그 바람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어쩌지? 순자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들이 고시원에서 산다니, 빚에 쪼들린다니, 갈 곳이 없다니, 머릿속으로는 받아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맴돌았어요. 6개월 전 그 일을 어떻게 잊어요. 며느리가 한 말들을, 아들이 자기 편을 든 것을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길바닥에 나앉힐 수는 없잖아. 순자는 밭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는데도 일어나지 못했죠.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억도 났고,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순자는 하늘을 보며 속으로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또 한 번 불었죠. 천천히 일어나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사실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결국 받아줄 거라는 걸. 아들이니까, 피부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줄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순자는 그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죠. 순자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뒤척였죠. 눈을 감으면 6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아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쾅 닫히던 현관문 소리가, 받아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옆으로 돌아 누워 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래도 하나뿐인 내 아들인데. 며느리도 너무 하긴 했지만 너무 첫 명절부터 쫓아내 버렸을까?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죠. 밥맛도 없었어요. 밭일을 하면서도 자꾸 멍해졌고요.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순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제사상은 아니었지만 물 한 잔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사진 속 남편에게 물었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요. 아들을 길바닥에 나앉힐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도 아들이랑 이혼시킬 수도 없으니 용서해 줄까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고시원에서 산다는데 어떡해요. 순자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어요. 밭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청소를 했어요. 빈 방 2개를 정리했죠. 먼지를 닦고 이불을 널고 방을 환기시켰어요. 내가 부모인데 어쩌겠어. 순자는 속으로 되뇌며 손을 움직였어요. 마음은 무겁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녁에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죠. 여보세요,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대에 찬 목소리였죠. 와라. 방 준비해놨다. 순자는 짧게 말했어요. 길게 말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치만 말이다. 지우한테 확실히 말해라. 이번엔 제대로 행동하라고. 네, 어머니. 와이프한테 단단히 말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잘한 걸까? 후회하지 않을까? 이틀 후 차 한 대가 시골집 앞에 섰어요. 낡은 경차였죠. 예전에 타던 고급 세단이 아니었어요. 순자는 일부러 나가지 않고 마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난번처럼 반갑게 맞이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차 문이 열리고 아들이 먼저 내렸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6개월 사이에 야윈 것 같았어요. 엄마, 민준이가 순자를 보고 달려왔어요. 고개를 푹 숙이며 인사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조수석에서 며느리가 내렸어요. 순자는 무심코 며느리를 쳐다봤죠. 지우의 얼굴도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고 머리도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어요. 예전처럼 명품 가방을 들지도 않았고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했어요. 불만스러워 보였거든요.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까딱였어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짧은 인사뿐이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웠죠. 짐 가지고 들어와라. 순자는 짧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가 트렁크에서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나르는 아들을 돕기는커녕 차 옆에 멀뚱히 서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부엌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참았죠. 일주일만 참자. 일주일만. 스스로를 달랬어요. 처음 며칠은 조용했어요. 지우는 방에만 있으면서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죠. 밥 먹을 때만 나와서 먹고는 다시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았죠. 이력서를 쓰고 구인 사이트를 뒤지고 전화 통화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밭일을 했어요. 집안일도 혼자 했고요. 며느리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식사할 때 잘 먹겠습니다 정도는 말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죠. 맛있어요라는 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 따위는 없었어요. 저번 일로 미안해서 그런 거겠지. 눈치 보여서 그런 거겠지.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일어나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죠. 9시가 되고 10시가 넘어도 며느리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어요. 순자가 방문을 노크했어요. 지우야, 아침 먹어라. 네. 안에서 대답이 들렸지만 나오지는 않았어요. 11시가 되어서야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죠.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아침 데워줄까? 순자가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점심 때 먹을게요. 지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우는 점점 늦게 일어났어요. 11시, 12시, 심지어 오후 1시에 일어나는 날도 있었죠. 그리고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봤어요.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죠. 순자는 참았어요. 피곤하겠지. 마음이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겠지.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지우의 본색은 점점 더 드러났어요. 어느 날 아침 순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너무 시끄러워요. 응? 설거지 소리요. 제가 자는데 너무 시끄럽다고요. 순자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였죠. 벌써 10시인데 저는 늦게 자요. 새벽에 잠드는데 어떻게 10시에 일어나요? 지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언제 설거지를 하라는 거니? 제가 일어난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 집에서 설거지 시간까지 눈치를 봐야 한다니. 그날 밤 순자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받아주지 말걸. 그냥 모른 척 할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 내외는 이미 집에 들어와 있었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었죠.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내가 등신이지. 내가 잘못한 거지. 다음 날 아침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어요. 어젯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뒤척이다 늦게 잠들었거든요. 순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먼지가 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죠. 며칠째 제대로 청소를 못했거든요. 지우가 늦게까지 자는 바람에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불평할까봐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오늘은 해야지. 벌써 사흘이나 됐는데. 순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창고에서 청소기를 꺼냈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죠. 오전 11시. 아무리 늦게 자도 이 시간이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청소기를 거실 중앙에 놓고 전원을 켰어요. 윙하는 소리와 함께 청소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순자는 소파 밑부터
꼼꼼하게 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청소를 시작한 지 불과 2분도 안 됐을 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머리가 산발이 된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뛰쳐나왔죠. 잠옷바람에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 청소기를 돌려요? 지우가 소리쳤어요. 자고 일어나서 바로 화를 내는 목소리는 거칠고 날카로웠죠. 순자는 깜짝 놀라 청소기를 멈췄어요. 손에 쥔 청소기 손잡이가 미세하게 떨렸죠. 너무 시끄럽잖아요. 제 수면 패턴 다 망가져요. 지우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순자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비난하는 눈빛으로 쏘아보며 말이에요. 순자는 벽시계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벌써 11시인데 넌 언제까지 자려고 그러니?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우가 손을 휘저으며 가로막았어요. 11시면 어때요? 저는 새벽 5시에 잤다고요. 겨우 6시간밖에 안 잤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어요. 순자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청소기 소리 하나에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였죠. 그럼 언제 청소하라는 거냐? 순자가 최대한 부드럽게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어요. 저 없을 때 하세요. 제 건강은 생각 안 하세요? 그 말을 하면서도 지우는 순자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벽을 보며 천장을 보며 자기 손톱을 보며 말했죠. 마치 순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이요. 건강이 안 좋으면 일찍 자야 하는 거 아니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아, 진짜. 지우는 짜증스럽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는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라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데 아침에 청소기 돌리면 어떡하라고요. 며느리는 말을 이어가며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진짜 시골은 이래서 안 돼. 사람이 자는데 배려도 없고. 마지막 말은 중얼거리듯 작게 했지만 조용한 거실에서는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순자의 귀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민준이의 귀에도 들렸죠. 아들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지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았어요. 그 소리가 집 안 전체에 울려 퍼졌죠. 마치 마지막 선언이라도 하듯이 자기가 화났다는 걸 온 집안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듯한 큰 소리였어요. 순자는 청소기 손잡이를 쥐고 입이 딱 벌어진 채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가 들어간 방문을 바라봤죠. 자기 집이었어요. 평생 살아온 자기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눈치를 봐야 한다니. 오전 11시에 청소기를 돌리는 게 잘못이라니. 순자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청소기를 천천히 끄고 한쪽 구석에 치워놓았어요. 그리고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가 가슴속에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참자. 아들 직장 구할 때까지만. 순자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민준이가 구직 활동 중이고 빚도 있고 갈 곳도 없는데 어떡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일자리 구하면 나갈 테니까.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6개월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고 마당에서 전화 통화하던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시골 할망구가 뭘 알아? 그 말이 다시금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방문을 바라봤어요. 닫힌 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아마 다시 자려고 누웠겠지. 순자는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와이프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민준이는 변명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순자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괜찮다. 네 일이나 찾아라. 순자는 짧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더 이상 아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순자는 청소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밭일을 하고 돌아와서 청소를 하려면 이미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이었고 순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청소를 해야 했어요. 예전에는 아침 일찍 청소를 끝내고 밭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죠.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반일로 지친 몸이라 보통 9시면 잠들곤 했거든요. 그런데 잠들려고 눈을 감는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방 안까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커졌죠. 순자는 눈을 뜨고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방에서 나가 거실을 보니 지우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출연자들이 크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죠. 지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지우는 TV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소리 좀 줄여줄래? 너무 커서 잠을 못 자겠구나. 순자는 최대한 부드럽게 부탁하는 어조로 말했어요. 그러자 지우가 TV 리모컨을 들고 음량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어머니는 어차피 귀 어두우시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적당해요. 이것보다 낮추면 안 들려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순자는 귀가 밝은 편이었어요. 이웃 할머니들보다 훨씬 잘 들었죠. 나 귀 안 어두운데? 에이, 그래도 나이 드시면 다 그렇잖아요. 지우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마치 순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이 아니면 귀찮아서 대충 대답하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이 정도 볼륨이 딱 좋거든요. 방문 닫으시면 되잖아요. 지우는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대화는 끝났다는 듯이 더 이상 순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순자는 방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렸어요. 벽이 얇은 시골집이라 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TV 소리가 멈췄어요. 순자는 그때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잠이 아니었어요. 얕은 잠을 자다가 새벽 5시에 깼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머리는 지끈거렸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지우는 밤마다 TV를 크게 틀어놓고 새벽까지 예능 프로그램을 봤고 순자는 잠을 설쳤죠. 민준이한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매일같이 구직 활동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순자는 참았어요. 그저 참고 또 참았어요. 자기 집에서 청소 시간도 마음대로 못 정하고 TV 소리도 줄여달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뺨은 푹 꺼져 있었죠. 순자는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저녁 순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저녁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를 직접 장에 가서 골라왔고 고등어는 이웃집에서 나눠준 싱싱한 것으로 구웠죠. 김치도 작년 겨울에 담가서 잘 익은 것으로 꺼냈어요. 상을 다 차리고 나서 순자는 흐뭇한 마음으로 밥그릇을 놓았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서운한 일이 많아도 밥만큼은 맛있게 먹여야 한다는 게 순자의 생각이었거든요. 밥 먹어라. 순자가 방을 향해 소리쳤어요. 민준이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고 지우가 방에서 나왔죠.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릴 뿐 대화는 없었죠. 민준이는 구직 활동 때문에 지쳐 보였고 지우는 무표정하게 밥을 떠먹고 있었어요. 순자는 반찬을 이것저것 권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저 어색한 침묵만이 식탁 위를 감싸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죠.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뭔가 계산된 듯한, 준비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죠. 여기 땅이랑 논 있잖아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을 꺼냈어요. 청소기 소리가 크다며 짜증내던 목소리와는 천지 차이였죠. 순자는 젓가락을 든 채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거 팔아서 저희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자가 들고 있던 젓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딸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젓가락이 굴러떨어졌지만 순자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지? 귀를 의심하며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어서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봤죠. 지우는 전혀 주눅 들지 않은 얼굴로 오히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 찾았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흥분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대단한 기회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이번엔 진짜 대박 나요. 저번이랑은 달라요. 저번엔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번엔 확실한 거예요. 순자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저번에 사업 망해서 2억 넘는 빚을 지고 여기까지 왔으면서 또 사업을 하겠다고? 어머니가 투자만 해주시면 저희가 크게 성공해서 나중에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지우는 마치 훌륭한 제안을 하는 것처럼 순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지금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어머니도 부자 되실 수 있어요. 순자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지우는 순자의 반응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차피 어머니도 혼자 농사짓기 힘드시잖아요. 지우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는 동정도 아니고 걱정도 아닌 뭔가 계산적인 것이 담겨 있었죠. 나이도 있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농사 지어봤자 얼마나 버세요? 그 땅 팔아서 저희 사업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순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죠. 이제까지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아들이 어미한테 애원하는 목소리였죠. 정말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와이프가 몇 달 동안 알아본 거예요. 순자는 아들을 돌아봤어요.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어미한테 땅을 팔아서 며느리 사업 자금을 대라고? 이번엔 확실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민준이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절박해 보여서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지우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더 직설적으로 말했죠.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순자는 숨이 턱 막혔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이 불릴 수 있는데. 지우는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어요. 어차피 시골 땅인데 올라봤자 얼마나 오른다고요. 지금 땅값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 저희가 사업해서 불리는 게 훨씬 낫죠.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땅이 뭔지 알기나 하는 거냐? 순자는 속으로 외쳤어요. 그 땅은 순자와 돌아가신 남편이 평생을 일궈온 땅이었어요.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던 두 사람이 품팔이하며 모은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모은 땅이었죠. 겨울에는 얼어붙은 땅을 파며 눈물 흘렸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 흘리며 일했던 그 땅이었어요. 민준이를 낳고 키우느라 힘들 때도 학비 마련하느라 쪼들릴 때도 그 땅만큼은 절대 팔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기 직전에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던 게 기억났죠. 땅만은 지켜요. 그게 우리가 평생 일한 증거니까.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그 땅을 시골 땅이라고, 별로 가치 없는 땅이라고, 어차피 나중에 자기네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사업 자금으로 달라고. 이미 한 번 사업 망해서 2억 넘는 빚을 진 사람이 또다시 사업을 하겠다며 순자의 땅을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죠. 너희들 정신이 있는 거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땅이 뭔지 알기나 하니? 순자는 식탁을 짚고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버텼어요.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을 일궈온 땅이야. 평생을.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걸 네 사업 자금으로 내놓으라고? 이미 한 번 망한 사업에? 지우는 입을 삐죽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안 망하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본만 있으면 돼요. 자본은 네가 벌어서 마련하는 거지. 왜 내 땅을 팔아야 하는데? 순자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황급히 일어나며 순자를 말렸어요. 제발 한 번만요. 저희 정말 갈 데도 없고 빚도 있고 이대로는 안 돼요. 그게 내 땅 팔아야 하는 이유가 되냐?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냐? 어미한테 땅 팔아서 장사하자고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순자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네 아버지가 보면 뭐라고 하시겠냐? 그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가슴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어요. 식탁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순자는 깨달았어요. 이 며느리와 함께 있는 한 아들에게도 미래가 없다는 걸. 이미 한 번 사업 망쳐서 2억 빚을 진 사람이 또다시 시어머니 땅까지 팔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이혼해라.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준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머니를 쳐다봤고 지우는 입이 딱 벌어진 채 순자를 노려봤죠. 어머니, 지금 무슨 저런 여자랑은 못 살아. 순자는 지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미 한 번 망한 사업에 또 뛰어들겠다고 시어머니 땅까지 팔라고 하는 여자랑 어떻게 평생을 살아?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들은 그대로야. 너네 둘 이혼하라고. 순자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네가 우리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벌써 2억 빚을 만들었잖아. 이제 또 얼마를 빚질 거야? 그건 명절 때 내가 죽으면 제사 안 지낸다며?
시골 할망구라고 뒤에서 욕했지? 다 들었어.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민준아, 엄마 말 들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저런 여자랑 살면 네 인생 다 망가져. 엄마가 봐왔잖아. 너도 봤잖아. 쟤 몇 달 동안 집에서 뭐 했어? 늦게까지 자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지우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네가 만든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우리 민준이야.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혼해라. 그리고 네 혼자 나가. 그날 밤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난장판이었어요. 지우는 방에서 짐을 던지며 고함을 질러댔고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순자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폭풍이 지나가기를, 아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렸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지우의 비명 같은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어요. 당신 어머니 완전 돌았어. 이혼하래. 말이 돼. 그게...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죠. 순자는 차 두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하나는 아들 앞에, 하나는 자기 앞에 놓았죠. 며느리 것은 없었어요. 민준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 둘이서만.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죠. 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순자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죠. 민준아, 엄마가 며느리를 왜 싫어하는지 아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집안일도 안 하고 퉁명스러워서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엄마가 지우를 싫어하는 건 그 애가 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민준이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몇 달 동안 봤잖아. 지우가 너한테 뭐 작은 거 하나라도 해줬니? 순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너 구직 활동하느라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지우는 뭐 했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봤지. 민준이는 입을 열려다 말고 닫았어요. 네가 면접 보고 떨어져서 우울해할 때 지우는 위로 한마디 했니? 아니면 같이 힘내자고 응원이라도 해봤니? 순자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밥 한 끼라도 차려줬니? 빨래 한 번이라도 했니? 설거지는? 청소는? 민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다 괜찮아. 힘들면 쉴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야.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땅 팔라고 하는 마누라가 어디 있니? 그것도 이미 한 번 사업 망친 사람이 또 사업하겠다고?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명절 때 일 기억나니? 제사 안 지낸다고 했지. 엄마 죽어도 제사 안 지낸다고. 그건 그때 화가 나서. 화가 나면 그런 말을 해도 돼? 시어머니한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민준아. 엄마가 마당에서 다 들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우가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한 말. 시골 할망구가 뭘 알아?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면 돼. 이렇게 말했어.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세상 편해. 시어머니가 다 해. 완전 꿀이지라고 하더라. 순자는 6개월 전 그날 마당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말을 하나하나 전했어요. 민준이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죠. 그리고 너가 뭐 팔불출이라 시키는 거 다 한다고 친정 가서 너 시키면 된다더라.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민준아, 엄마 말 들어.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런 여자랑 평생 살 수 있겠니? 네가 행복할 수 있겠어? 하지만 결혼했잖아요. 부부잖아요. 민준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부부야.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우는 널 사랑하지 않아. 네가 있으면 편하니까, 너한테 시키면 다 하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거야. 민준이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또 망하면 어떡할 거야? 또 빚지면? 순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도 네가 다 책임질 거야? 네 인생은 네 것도 아니고 지우 빚 갚는 기계로 살 거야?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순자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민준이는 어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죠.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을 울던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우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편해서 저랑 있는 거라는 거. 순자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사업 망했을 때도 그랬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제 탓을 했죠. 제가 돈을 충분히 못 벌어서 자본이 부족했다고.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고시원 좁다고 투덜대고 밥 먹으면 맛없다고 하고 제가 면접 떨어지면 한숨 쉬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거야. 이혼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민준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이혼할게요.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지우가 뛰쳐나왔어요. 뭐? 이혼? 지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 지금 진짜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민준이는 천천히 일어나 아내를 마주봤어요. 그래, 이혼하자. 민준이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단호했어요. 우리 더 이상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뭐가 안 돼? 지우가 소리쳤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이간질하는 거 몰라? 이간질이 아니야.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 무슨 소리야? 우린 잘 지내왔잖아. 잘 지냈다고? 민준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구직하느라 밤새 고생할 때 너는 소파에서 핸드폰만 봤잖아. 내가 면접 떨어져서 우울할 때 너는 한숨만 쉬었잖아.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사업 망했을 때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오히려 내 탓을 했지. 민준이는 쌓였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자본이 부족해서 다 내 탓이라고 했잖아. 그건 이제 와서 또 사업하겠다고? 우리 어머니 땅까지 팔아서?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쳐다봤어요.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민준이를 노려봤어요. 그래, 좋아. 이혼해. 어차피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 나도 질렸어. 그 말에 민준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무능하지. 미안해. 네 기대에 못 미쳐서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 거야. 당신이 날 버린 거니까. 지우가 악을 쓰며 말했어요. 순자가 끼어들었어요. 위자료는 무슨. 네가 사업 망쳐서 빚만 2억 만들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위자료를 받아? 그리고 말이야.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네가 평소에 나한테 하던 말들 다 녹음했어. 남편 무시하고 얹혀 살면서 집안일 하나 안 하고 무시하던 거 모조리 다. 지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거 법원에 제출하면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뻔하지 않겠니?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위자료는커녕 네가 민준이한테 줘야 할 판인데. 지우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짐 싸. 오늘 당장 나가.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시간 안에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지우는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민준이가 말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요.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나가줘. 제발. 민준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나도 더 이상은 못해. 지우는 비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가방에 쑤셔 넣으며 중얼거렸죠. 후회할 거야. 내가 성공하기만 해봐.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받아줄 테니까. 순자와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30분도 채 안 되어 며느리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죠.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서명해.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나도 원하는 바야. 빨리 보내기나 해. 지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택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곧 차가 떠나는 소리가 났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너무나 조용했어요. 민준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순자는 아들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줬죠. 잘했어, 우리 아들. 순자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힘들었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해드렸어요. 아니야. 순자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네가 힘들었던 거지. 엄마 다 알아. 엄마 편을 안 들고 와이프 편만 들었어요. 땅까지 달라고 하고. 민준이는 목이 메었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괜찮아. 이제 정신 차렸으면 된 거야.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만 바래. 그게 다야. 민준이는 한참을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쌓였던 감정들이, 참았던 눈물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죠. 엄마,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젊잖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빚도 있는데. 빚은 천천히 갚으면 돼. 엄마가 밭일에서 번 돈으로 도와줄게. 아니에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돈은 엄마 거예요. 저는 제가 갚을게요. 천천히라도요. 순자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아들이 제 정신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엄마는 우리 아들만 믿는다. 민준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꺼냈죠. 민준이도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나와서는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민준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오, 우리 아들 이제 밥도 하네? 순자는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물었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살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동안 핑계대고 모른 척해서 죄송해요. 민준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상을 차렸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었죠. 민준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일단 일자리부터 제대로 구할게요. 아무 일이라도 하면서 빚부터 갚고요. 민준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면서 농사일도 배우고 싶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농사? 네가? 네. 어차피 이 땅은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평생 일궈온 땅인데 저도 알아야죠. 순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래, 그럼 엄마가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밭으로 나갔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땅이야.
순자는 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궈온 땅. 민준이는 밭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제가 잘 배워서 지킬게요. 아버지랑 엄마가 일군 땅, 제가 꼭 지킬게요.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 엄마 믿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밭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날렸죠. 엄마, 행복해요. 오랜만에.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도 행복하다, 우리 아들.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따스했어요.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순자는 호미를 들고 밭고랑을 파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도 옆에서 서투르게 따라했죠.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순자가 웃으며 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네, 엄마.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밭에 울려 퍼졌어요. 순자는 일하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여보, 봤죠? 우리 아들 정신 차렸어요.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속으로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어요. 땅도 지켰고 아들도 지켰어요. 우리 잘했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죠.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옆에서 민준이가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아들과 함께였어요. 그리고 그게 순자가 바라던 전부였어요. 창밖에는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밭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일하고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진정으로. 네, 순자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평생 일궈온 땅을 달라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순자님은 달랐어요. 선을 그으셨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아들을 구했습니다. 잘못된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아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제 밭에서 아들과 함께 일하시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켜낸 그 땅에서 당신이 지켜낸 그 존엄함과 함께요. 순자님에게 응원과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